그래서 일단 계속 진행해 볼게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했는데 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그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입니다. 자바의 아버지죠. 이 사람이 자바를 탄생시킨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우리 자바 얘기할 때 자바가 보통 요즘에 자바 9 혹은 현재 자바 14까지 나왔다라고 했죠. 14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 좀 이상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바가 1.1 뭐 이렇게 되다가 쭉 나온 게 아니죠. 1.1에서 1.2가 될 때 굉장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변화가 있어서 요거를 보통은 요 앞에가 바뀌어야 자바2 이렇게 부르는데, 자바는 여기서 1.1에서 1.2로 가면서 변화가 컸기 때문에 이거부터 뭐라고 하냐면 자바2라고 합니다. 자바2.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바 8 버전, 이거는 자바 1.8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그 자바 사이트에 가면 1.8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회사나 이런 데 가면 자바 8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자바 8과 지금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 자바 9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자바 9부터 지금 14까지 오는 여기까지는 같은 얘기들로 이제 진행이 되지만, 자바 1.8, 우리가 얘기하는 자바 8과 자바 9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잠깐 설명하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용어로 모듈화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모듈화. 자바 9부터 이제 드디어 모듈화라는 걸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때 요 모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모듈이라는 거는 자바의 패키지. 이건 뭐 우리 아직 잘 모르니까 이거 지금 설명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건 라이블러리들이에요. 자바의 라이블러리들, 이미지, 뭐 XML 파일들, 이런 자원들을 묶은 단위를 모듈이라고 해요. 우리 보통 함수도 모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약간 다른 거예요. 그냥 어떤 묶음으로 이런 걸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듈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자바 응용 프로그램을 마치 직소 퍼즐이라고 하는 그 퍼즐 연결하듯이 필요한 모듈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직소 퍼즐이라는 게 있는데, 직소 퍼즐이라는 게 뭐냐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살펴보면 이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금방 아시겠죠? 이렇게 생겨먹은 퍼즐 있죠? 이렇게 생겨먹은 거 이렇게 딱딱딱 껴서 그림판 맞추던 그런 퍼즐을 직소 퍼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렇게 모듈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퍼즐 연결하듯이 연결해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바 플랫폼의 모듈화라고 해서 실행 시간에 사용되는 자바 API의 모든 클래스들을 모듈로 분할해서 필요한 애들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모듈화의 목적은 세밀한 모듈화, 그리고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 없는 모듈을 이제 빼면서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애들만 묶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실행 환경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근본적인 이유는 하드웨어가 열악한 IoT 환경 같은 거 있죠. 그런 인베디드 환경은 메모리나 이런 자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단위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아주 아이디어도 좋고 아주 좋은데 결정적인 거는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였지만 여기 보듯이 아직은 모듈 방식이 아닌 기존 방식으로 자바 프로그래밍을 주로 합니다. 저희도 조금 이따 보겠지만 모듈화로 만드는 것 자체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바 플랫폼이 모듈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굳이 응용 프로그램을 모듈 방식으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모듈 설계자도 이런 사실을 강조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앞으로의 방식은 이렇지만 아직은 기존 방식으로 주로 이제 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이제 모듈 만드는 법을 한번 배울 건데, 아마 배우고 나면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야, 이게 뭐냐 이런 거 에이 안 쓰고 말지 이럽니다.
어쨌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자바 API라고 하는 용어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JDK, 그러니까 자바를 개발하는 그 도구에 포함된 라이블러리입니다. 라이블러리. API 그러면 라이블러리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C 언어 배우셨으면 뭐 스탠다드 IO 뭐 이런 거 있죠. 뭐 std 라이블러리, 뭐 std lib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과 같은 애를 여기서는 API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기능들을 자바는 이걸 미리 다 구현했어요. 그래서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자바나 뭐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리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API들을 묶어 놓은 거를 우리는 패키지라고 할 거예요. 묶음입니다. 묶음. 혹시 뭐 여러분들 네임스페이스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른 언어에서는 네임스페이스라고 하고요, 자바에서는 패키지라고 해요. 지금 나오는 용어들을 잘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를 통해서 계속 배울 거기 때문에 천천히 익히시면 돼요. 자, 이 패키지라는 거는 서로 관련된 클래스들을 분류해서 묶어놓은 거를 패키지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패킹한 거죠. 그러니까 묶음입니다. 묶음. 여러 계층으로 구성될 수 있고요. 우리 디렉토리 관리하듯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바 API는 JDK의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 C 언어는 샵 include, 그죠? C 계열은 샵 include라고 해서 부르지만 저희는 import라고 해서 이제 부를 거예요. 이것도 앞으로 엄청 자주 쓰니까 나중에 실제 프로그램 할 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의 패키지도 만들 수 있어요. 뭐 이게 사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거죠. 기존에 있는 거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들려고 합니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런 자바를 만드는 법들을 좀 배우고요, 라이블러리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라이블러리랑 내가 만든 라이블러리를 같이 쓰면서 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는 방향 그리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온라인에 API 문서들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진행하면서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로 치면 MSDN 같은 그런 애인데 라이블러리로 이렇게 쫙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사이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나중에 필요할 때 API에 와서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 개발에서 뭐 컴파일 실행인데, 요거는 도스창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미 뭐였죠? 이클립스에서 요걸 했기 때문에 이 도스창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하려면 되게 불편한데, 요것만 하나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잖아요. 이렇게 쫙 짜면 여러분이 만든 그 프로그램, 여기 클래스라고 써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열고 닫고 했던 그 클래스의 파일명은 어쩌고저쩌고 .java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소스 파일이라고 하죠. 소스. 자, 그런데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생겨먹은 컴파일러를 통과를 시키면 바이트 코드라는 애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바이트 코드. 자, 그게 뭐냐면 얘가 여기에 있는 컴파일러, 자바C라는 컴파일러에 이 자바라는 애를 쑥 넣으면, 여기에다 쑥 넣으면 얘가 뭘 만들어내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뭐뭐.클래스라고 하는, 요게 뭐라고요? 요게 바이트 코드입니다. 바이트 코드. 바이트 코드는 바이트 단위로 코드가 생성된다라고 해서 바이트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건 저거 읽으면 다 깨진 애로 보여요. 바이너리로 이렇게 막 만들어집니다. 기계어니까. 근데 무슨 기계어라고요? 여기 내가 갖고 있는 버추얼 머신에 돌리는 기계어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돌리면 여기 있는 바이트 코드를 내가 가지고 있는 VM
우리 VM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java.ex라고 했죠. 그래서 요 java라고 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java C는 컴파일러고요. java라고 하는 데다가 여기 있는 바이트 코드를 싹 넣으면 얘가 이제 뭐예요? 실제 기계어 01, 01, 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기계에서 돌릴 수 있는 기계어가 나와서, 사실은 여기서 읽어내는 대로, 한 줄씩 읽어내는 대로 이렇게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기계에서 돌아가면서 실행이 돼요. 자, 뭐 다음에도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소스 파일을 바이트 코드까지 만들 때는 컴파일 방식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 통째로 읽어가지고요, 통째로 코드를 만들어내요. 얘 중에 한 줄이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런 중간 언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 컴파일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트 코드는 VM에서 한 줄 한 줄 수행이 돼요. 한 줄 한 줄. 이거를 한 줄씩 해서 기계어로 바꿔서 수행하고, 한 줄을 기계어로 바꾸고, 한 줄을 기계어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 해요. 예, 컴파일 방식, 인터프리터 방식. 그 두 개가 섞여 있어서 이걸 뭐야? 하이브리드한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뭐 얘기 나올 기회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있는 .class 파일, 우리의 바이트 코드를 요 VM인 그죠?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어떻게 한 줄씩 돌리죠. 그러니까 요 한 줄 읽으면 기계어가 한 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읽으면 기계어가 또 한 줄 나와요. 이렇게 된 경우는 뭐죠? 기계어들이 막 나와서 이걸 돌립니다. 근데 이걸 매번 읽어서 해석하고, 매번 읽어서 해석하고, 매번 읽어서 해석하면 아무래도 이 해석하는 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 방식이 되게 느리다고 하거든요. 근데 자바나 최근에 나온 C샵은 요거를 한 줄씩 읽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요 기계어, 만들어진 기계어를 잠깐 보관합니다. 갖고 있다가 똑같은 패턴의 코드가 나오면 여기 기계어, 그러니까 요거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요 기계어로 그냥 바로 대체를 해버려요. 이미 해석되어 있는, 이미 이제 기계어로 바뀌어진 걸로 이제 대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풀어낸다고 걸리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죠? 훨씬 줄어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Just in Time Compiler라고 해서 JIT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Just in Time Compiler, JIT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한다라고 할 때, 그때 뭐 가끔 살다 보면 JIT 컴파일러 이런 얘기 듣는데, 그게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계어로 만들어놨다가 빨리빨리 돌리는 놈이구나. 그래서 빨라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돼요. 근데 저희는 그 이클립스에서는 요렇게 생겨먹은 요 버튼 딱 누르거나, 전번에 뭐였죠? 컨트롤 F11, 컨트롤 플러스 F에 11, 요걸 딱 누르면 얘가 어떻게 해요? 컴파일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통 수업을 할 때 저랑 하는 이 이클립스하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이제 같이 배웁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는 컨트롤 F5번. 근데 여기서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컨트롤 F5번은 여기서는 이제 디버깅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디버깅 할 때 이제 한 줄씩 읽어낼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바에서 실행은 컨트롤 F11로 이제 실행을 합니다. 엄청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자바 런 합시다 그러면 컨트롤 F5번 누르고, 또 비주얼 스튜디오 가서 런 합시다 그러면 꼭 컨트롤 F11을 눌러서 또 여러 번 고민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잘 쓰세요. 잘 쓰시고, 도구들마다 비주얼 스튜디오도 그렇고 이클립스도 그렇고, 나는 무조건 F5번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 키 조합을 설정하는 게 있어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시면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바꾸시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이 적응하시는 거죠. 뭐 그래서 툴마다 이제 쓰시면 됩니다. 최근에 나온 인텔리제이는 또 다릅니다. 런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적응하시면 되겠죠. 원래
인간이란 동물이 잘 적응하니까 여러분도 잘 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저희는 이미 설치했지만 이클립스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이 있었어요. 요거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해서 통합된 개발 환경, 말 그대로 그냥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편집과 컴파일, 디버깅을 한 번 해요. 옛날에 제가 처음 자바 배울 때는 저는 메모장에서 코드를 하고요. 아까 봤듯이 도스창이 와서 컴파일을 하고요. 그리고 또 도스창에서 인터프리터를 합니다. 엄청 헷갈립니다. 엄청 힘들고. 그리고 여기에 뭐 컬러링이 되거나 이런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메모장으로 작업을 하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이런 도구들,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 같은 걸 쓰면 엄청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클립스라고 하는 걸 자바 쓰는 애들이 제일 많이 쓰고, 뭐 인텔리제이도 많이 쓰니까 뭐 개발 도구는 여러분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저는 요게 편리해서 그냥 이클립스 쓰고요. 인텔리제이를 쓰기도 하는데 거기에 가서도 이클립스의 단축키를 씁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클립스는 자바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BM에서 개발된 오픈소스입니다. 물론 얘네들이 요즘에는 계속 기부 좀 하라고, 도네이션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건 무료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쓰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갔던 이클립스 다운로드라고 하는 곳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우리 지난번에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고, 여기 런 버튼을 누르거나 여기 런 메뉴에 가서 누르거나 컨트롤 F11을 누르시면 그 결과가 여기 콘솔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화면이 사라졌다, 뭐 이런 콘솔창이 없어졌다, 뭐 이러면 대부분 다 이거는 윈도우랑 관련된 거예요. MS 제품은 그 뷰인가, 뷰라는 메뉴가 있어서 그걸 쓰는 거고요. 요런 그 이클립스 계열에서는 다 윈도우라는 데 들어와서 그런 옵션이나 이런 걸 찾으시면 돼요. 나중에 같이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저희가 가지고 이제 배우려고 하는 자바의 특징들, 이거 지금은 제가 얘기해봐야 이게 뭐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해봐야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어렵기만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울 내용이거든요. 한 학기 동안 배우고, 사실 두 학기 동안 배울 내용이죠. 두 학기 동안 이걸 배우고 이제 연습하고 이렇게 될 거니까 그냥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영어도, 영어나 한글을 영어는 아니겠구나. 한글을 여러분이 나 배우려고 배워, 이런 거보다는 자꾸 쓰다 보면 저절로 익히게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공부를 하면 더 잘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자바의 특징은 플랫폼 독립적이래요. 이거 우리 이미 설명했죠. 왜? 그 VM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에 종속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관계없이 그냥 우리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 그러니까 윈도우형, 리눅스형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윈도우형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고 리눅스형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을 가져요. 이제 객체 지향이라고 하면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제 앞으로 맨날 얘기할 거예요. 얘는 객체 지향은 캡슐화 되어 있고 상속될 수 있고 다양성을 가져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이제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희가 요거를 배우는 과정이다 보니까 뒤쪽에서 얘기할 거예요. 일단 객체 지향, 왜냐면 한 번이라도 먼저 들어두면 나중에 이런 용어 나올 때 좀 익숙합니다. 객체 지향은 캡슐화, 상속, 다형성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3대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라는 것도 나중에 배울 건데, 클래스로 캡슐화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캡슐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자바의 모든 변수나 함수는 클래스 내에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C 언어랑 좀 다릅니다. 얘는 클래스라고 하는 그런 애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드는 내부 클래스라는 것도 가능한데 그건 나중에 조금 고급 기술이니까 뒤쪽에서 이제 배울 겁니다. 자, 이제 이미 소스는 점 자바로 만들어지고 이거에 의한 바이트 코드는 점 클래스로 만들어져. 이런 거 이제 이미 익히셨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직접 예제를 다루면서 다음 시간쯤에 한번 파일도 한번 열어보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지금은 얘기해봐야 잘 이해가 안 될 건데 어쨌건 이렇게 생긴 클래스 파일이라는 게 이렇게 바이트 코드로 이렇게 1대1로 매핑이 되면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 안에 있는 거예요. 내부 클래스야 라고 해서 이렇게 달러 표시로 이렇게 클래스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클래스 파일을 볼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예제가 나올 때 한두 번 정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코드 배포. 배포를 할 때 보통 한 개의 클래스 파일 혹은 다수의 클래스 파일로 구성을 해서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실행은 자바 파일이 하는 게 아니라 이 클래스, 점 클래스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묶어서 자르라는 압축 파일로 만들게 돼요. 우리 보통 일종의 zip 파일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클래스 파일을 하나로 묶어서 배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가능한 저 자르 파일, 저거를 런러블 자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 만드는 법도 한번 배울 거예요. 그래서 exe 파일처럼 더블 클릭하면 실행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자바도 그 일반적인 C 언어 계열과 똑같이 모든 응용 프로그램 실행은 메인이라는 메소드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메인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고요. 당연히 클래스에는 2개 이상의 메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메인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시작점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라는 용어 아까 배웠죠. 그 코드 묶음들, 라이브러리 묶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클래스를 묶어서 이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멀티 스레드. 우리가 그 스레드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시에 여러 개가 수행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개가 수행되는데 여러 개가 수행되기 때문에 그 수행되는 단위를 스레드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 개라서 멀티 스레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가비지 컬렉션,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아마 요번 학기에 C++ 배울 거예요. C++ 배우면 C++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모리를 회수하는 일입니다. 메모리 할당은 저희가 나중에 new라고 하는 걸로 하는데 아니면 여러분 C 언어로 하면 그 메모리 얼로케이트 해주는 그 함수 있죠. 그거에서 메모리 할당을 하고 C 언어에서는 그거를 굳이군 뭐 프리라고 하는 애로 이제 회수를 해야 돼요. C++에서는 new로 만들고 delete라는 걸로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자바는 그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메모리 반환을 하는 아예 명령어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환은 이 우리가 갖고 있는 JVM, 이 JVM이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자동으로 처리하는 그 동작을 하는 애를 저희가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비지 컬렉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뒤쪽에서 한번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오늘 마지막 내용은 자 이제 자바의 특징 세 번째. 일단 자바는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에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행 도중에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가비지 컬렉션이 실행이 되면 가비지 컬렉션이 이제 메모리나 이런 걸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가비지 컬렉션이 됐다는 거는 메모리가 부족한 상태라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시간에 내가 막 그 티켓팅 막 이런 거 막 하고 있는데 아니면 수강 신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비지 컬렉션이 걸려서 갑자기 뭐 렉 같은 게 걸렸다. 아주 미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에는 잘 쓰지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은 안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이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자바는 타입 체크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C 언어는 그 유니온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어서 이게 아주 타입 체크에 아주 문제를 많이 주는데, 자바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아주 완벽하게 타입 체킹을 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의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물리적 주소를 사용하는 포인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메모리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new 이런 거에 할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받아온 주소만 접근이 가능해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C 언어에서 여러분을 아주 괴롭혔던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포인터 없이 프로그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다른 개념인 참조라는 걸 쓰긴 하는데, 어쨌건 직접 메모리를 접근하거나 메모리 주소를 읽어오거나 이럴 일은 없어요. 훨씬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방금 전화 오는 바람에 잠깐 끊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빨리 할게요. 자, 이제 자바는 프로그램 작성이 쉽대요. 포인터 개념도 없고 동적 메모리 반환도 없고 다양한 라이브러리 지원돼서 쉽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쉽지 않고요. 네, 미안합니다. 또 전화가 와서 진짜 미안하고, 자 저기 말이 좀 끊어져서 일단 미안하다는 말 먼저 하고,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프로그램 작성이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포인터나 동적 메모리 반환, 뭐 다양한 라이브러리 지원에 의해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쉽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옛날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C++ 배워보시면 C++ 되게 어렵거든요. 겁주는 게 아니라 일단 뭐 배워보면 되게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 C++에 비해서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바도 굉장히 큰 규모의 언어이기 때문에 자바도 배우려면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각오를 하시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네요. 그죠? 실행 속도 개선을 위해서 GT 컴파일러라는 걸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바는 바이트 코드를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실행을 하는데, 기계어 실행되는 것보다 굉장히 느리다 보니까 GT 컴파일 기법으로 실행 속도를 개선합니다. 그래서 GT 컴파일은 아까 설명했듯이 실행 중에 바이트 코드를 기계 코드로 컴파일해서 기계 코드를 실행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살펴봐서 오늘 그 1장의 그 자바에 대한 그 소개, 기초 뭐 이런 것들까지 마친 것 같습니다. 1장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뭐 그냥 정리하는 거죠.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늘 생각하는 거지만 1장의 내용을 1장에서 배우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니까. 근데 이걸 다 배우고 나서, 자바를 다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리뷰하는 방식으로 이제 보시면,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 용어는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여러분 분명히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지금 들었던 얘기 중에 한 반도 모르겠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학기 동안 이걸 익히셔야죠. 근데 학기가 끝났는데도 모르겠다, 그건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럼 저희가 지금 현재 어쨌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 질문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이메일이나 뭐 카톡이나 뭐 전화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랑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요즘은 뭐 좋잖아요. 그 저기 온라인으로 되는 그런 여러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소스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요. 연락을 하시기 전에 팀뷰어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팀뷰어. 예, 요렇게 생겨먹은 아이콘이 있는 앤데요. 요 팀뷰어를 이용하시면 여기 보시면 새 버전이 있대요. 좀 이따 업데이트 해야 되겠네요. 자, 어쨌건 나중에 여러분이 저에게 뭔가를 보내주실 때는 요걸 주셔야 됩니다. 요거 미안합니다. 요거 귀하의 아이디랑 비밀번호 요걸 주시면 요게 매번 접속할 때마다 바뀌거든요. 요게 매번 바뀌어서 그런데 어쨌건 여러분들이 요 정보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컴퓨터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PC,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실습 내용을 이제 직접 확인하고요. 그거를 이제 수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얘기를 하시면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